안녕하십니까. 2025년 바이오의 융합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팀 메이드랩 팀의 발표자 황인우입니다. 저희 팀은 저와 김다빈 학생과 강현웅 학생이 이루어져서 팀을 이뤘습니다. 다 바로 목차로 설명드리자면 도메인 지식 관련 부분들을 처음에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형태, 세 번째는 사용한 모델, 네 번째 실험 결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지식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하기 위한 도메인 지식을 빠르게 익히고, 어떤 부분을 이 도메인 지식을 조금 녹여내서 한 부분들이 그렇게 기여도가 크지 않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본 대회에서는 이제 칼리시 쪽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의 형태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경진 대회가 지금 머신러닝 기반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의 성격이 좀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어떤 차이를 보려고 한 건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도메인 지식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도메인 지식은 이제 한의학진흥원에서 나온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접근을 좀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향 청소율 예측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접하는 이제 도메인이다 보니까, 도메인 지식을 모델에 녹이게 되면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모델에 녹여냄으로써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한국학리학진흥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FDA 가이드라인이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제공이 되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약물이 다른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는 능력, 억제제 능력과 체내에서 제거되는 속도를, 즉 청소율을 약물 착용 자극의 핵심 평가다, 핵심 지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약물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 중에 중요한 능력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능력이 억제제 능력과 청소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약물이 들어와서 잘 흡수가 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지표가 억제제와 청소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코드에 반영을 하게 되었냐면, PIC 5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효소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약물의 효소 억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IC50 값, 즉 코드에서는 PIC 50을 나타내었고, IC50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1차를 학습한 다음에 이 학습 모델을 가지고 칼리시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를 통해 간 청소율 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여러 약물의 여러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평가하기에 좋고, 이 억제제와 청소율을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약물 상호작용의 그 지표가 꼭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억제제와 청소율인데, 억제제와 청소율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반영해서는 PIC50 값을 새로운 특성 피처로 추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작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본 대회에서는 칼리시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를 좀 실제 통계를 좀 자료를 찍어봤고, 저희가 접근한 방법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는 드러그 아이디와 드러그, 화학적 구조가 이제 문자열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Y 값은 저희가 모델이 예측해야 되는 간세포 청소율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좀 봤던 데이터가 좀 재밌었던 게, 드러그 아이디 하나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디에 두 개의 간세포 청소율 값을 가지는 값들이 몇 개가 좀 찍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158개 정도가 있었고, 이 값이 모델에 예측하는데 하나의 값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 모델의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좀 생각하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답인데 이것도 정답일지, 하나만 보는 게 좀 더
모델이 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진행했던 부분을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우선은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드러그 화학적 구조가 RD킷 안에 있는 스마일즈 포맷으로 바꿀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통해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분자 객체로 변환을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변환이 되지 않는 이제 스마일즈 애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분자 표준화가 좀 중요한데요. 동일한 이제 분자 구조나 화합물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조 통일을 위해 분자 표준화라는 기술을 사용하여서 하였습니다. 그 기술 중에는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염 제거나 전화 중성화, 타워포머 표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워포머에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대표 구조인 캐노니컬 폼으로 통일하여 분자 표준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나의 아이디에 두 개의 값을 가진 동일한 분자 구조에 여러의 y 값이 존재하는 것을 캐노니컬 스마일즈 폼으로 바꾼 다음에 y 값들의 중간 값을 계산하여서 해당 분자의 유일한 대표값 하나로 매핑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관성을 좀 확보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건 드러그 아이디 하나에 두 개의 값을 데이터 일관성 위에 그렇게 처리했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 장표에서는 y 값 밸류 즉 y 간세포율에 대한 y 값을 좀 통계를 그려본 건데요. 보시게 되면 0보다 바로 큰 막대에서 큰 지표가 나오게 되고 140보다 바로 두 번째에 있는 큰 막대가 y 값의 밸류도 편차가 되게 크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y 값에 대해서 좀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커널 밀도 추정 방법으로 좀 스무스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실제 결과가 적용 전 성능과 적용 후 성능의 오른쪽 표에 좀 나와 있습니다. 평가 지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RMSE와 R-스퀘어 값은 RMSE는 우선 오차에 되게 민감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45.7610이 있고 밑에는 45.7646 조금 더 오차율이 늘어나서 적용 전과 적용 후에 원래는 성능이 더 낮은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은 성능인데 성능이 안 좋아졌고 RMSE 기준에서도 MA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R-스퀘어 값도 그리 크게 큰 변화는 없어가지고 R-스퀘어랑 스피어맨 같은 것도 1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RMS나 MA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적용 전과 적용 후에 큰 성능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긴 하였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성능을 좀 설명드려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보고 접근했다는 방법을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처리 방법에 다른 것들을 좀 사용하였고 지금 페이지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추가적인 피처를 좀 더 넣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법을 좀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분자 서술자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분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6개의 값을 추가했다는 의미고요. 거기에는 분자량이나 이제 지용성에 대한 부분이나 극성 표면적 부분이나 이제 수소 결합 받는 개수와 주는 개수에 대해서인 것도 있고 회전 기능 가능한 결합수 이런 것들을 좀 6개의 피처를 추가해서 하나의 드러그에 6개가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몰간 핑거 프린트 같은 핑거 프린트라고 이제 분자 내에 각 원자 주변의 국소적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고유한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위에서는 다양한 피처, 그러니까 컬럼에 대한 그 데이터에서 피처를 좀 더 늘렸다는 거고, 이것도 피처의 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분자 소수와 좀 다른 게 구조적 패턴을 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224차원의 숫자 벡터로 변환이 되어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이제 드러그 하나의 아이디에 붙게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처들이 생성이 되면은 데이터들의 좀 피처들의 편차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모든 피처들의 이제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을 갖도록 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게 된다면 이제 특정 피처가 너무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한국 한의학진흥원에서 나왔던 방법을 어떻게 적용했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모레큘러, 그러니까 분자 아이디입니다. 드러그 아이디랑 동일하고요. 이 동일한 아이디에서 스탠다드 타입이 IC50을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CYP3A4 효소에 대한 억제 강도를 나타내는 값들이어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피처를 더 늘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보시게 되면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나 다른 요 아이디와 이 스탠다드 타입이 IC50인 값을 가져와서 1차적으로 모델을 좀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 게 평가 지표 부분인데, 어떤 평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MSE는 이제 제곱의 오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MA보다 오차에 민감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MAE는 오차 크기 평균을 내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예측이 얼만큼 틀렸는가 전체적인 평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민감하다는 거는 그 RMSE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이고요. 전체적인 오차가 좀 적당하게 유지된다는 비율을 보고 싶으면 MAE를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 변동성에 대비해서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공식을 보시게 되면 Y바가 평균값이다. 평균값에 대한 실제값과 평균값의 차이, 즉 저희 분산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데, 네, 분산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데 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값과 실제값을 빼고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 이 분모 부분이 이제 전체 데이터의 변동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분자에서는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보게 되면서 모델의 설명력이 좋으면 이 차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R스퀘어는 전체 데이터의 변동성을 표현하고, 이 변동성에 의해서 모델이 얼마나 예측하는 것을 분자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R스퀘어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우게 되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0이면 평균 값을 쓰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음수가 나오게 되면 평균 값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못하다. R스퀘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치나 비선형 관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좀 말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값이 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어만 상관계수에서는 순위 기반한 상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값 자체에 보다 랭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뒤에 그 랭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왜 랭크가 중요하게 되냐면, 사실상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 스피어맨 평가 지표를 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값을 예측하는 것보다 순위를 예측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약물을 하시는 분들은 A의 약과 B의 약에 대한 효능과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특성을 잘 예측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도입하여 파이널 S 파이널 점수를 계산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1이 나오게 되면 순위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0이라면 순위와 관계가 없고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되면 순위가 완전히 반대이므로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나 피처를 어떻게 추가하였냐를 코드 레벨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델은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불러온 데이터들이 이제 불러온 데이터들을 이제 스탠다드 밸류나 이제 스탠다드 릴레이션 같은 값들을 좀 가져오게 돼서 PIC50과 같이 겹치는 부분, 즉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그 값을 좀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RD킷에서 제거하는 챔 아래에 more from smart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화학적 구조가 이제 스마일즈 폼으로 이제 변환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변환을 한 것이 몰에 저장이 되고 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스탠다드 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교화 캐노니컬 스마일즈 폼 형태로 해서 분자 표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자 표준화를 진행하고 y 값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앙값을 통해서 다시 그룹화하여 다시 소팅하여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드러그 아이디에 하나의 값이 가지게 된 값과 그것을 이제 중앙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PI50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하는 것과 캐노니컬 폼으로 바뀐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분자 표준화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효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CYA4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만든 PIC50의 값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효소의 값을 반영하고 그리고 분자 표준화가 진행된 드러그 아이디랑 여러 가지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고 y 값이 하나로 된 값을 가지고 피처를 증강하게 됩니다. 피처를 증강하는 부분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핑거프린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터가 이제 요 부분들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의 특성이 설명드렸던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분자량과 지용성이나 극성 표면적이나 이런 특성들을 반영한 부분들이 방금 보여줬던 초록색 데모 박스 안에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 부분들입니다. 모라트. 네. 그래서 그 피처들이 증강이 되게 되고 그 값들이 하나의 피처드로 리스트로 어펜드 되면서 그 피처가 x로 들어가게 되고 그에 비해 파이널에 맞는 p 값이 y 값으로 들어가게 돼서 1차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처음에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 데이터를 넣어서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먼저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이 RDKit에서 제거하는 디스크립터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풀셋 디스크립터의 풀셋 한 분자에 대한 계산할 수 있는 풀셋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디스크립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델 베이스 모델의 좀 성능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대회에서는 이제 S 파이널 점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S 파이널을 좀 찍어 보았고 S 파이널은 이제 U 트림과 U 테스트 셋의 30과 70 비율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처음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진 않는데요. 트레인에서는 6점대가 나왔고 하지만 테스트에서는 점수가 되게 크게 나오게 됨으로써 모델이 그렇게 잘 학습은 잘 했지만 테스트 부분에서 좀 못하고 있구나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폴드 4에서는 조금 이제 이 RMS가 좀 테스트 때 좀 적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동시에 스피어맨 값은 학습은 잘하는데 학습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학습 잘하다가 여전히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너무 좀 심하게 보임으로써
잘 테스트를 잘 판별하지 못하는구나 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S파이널에서는 71.3886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앙상블 기법을 좀 적용을 하였는데, 이 앙상블 기법에서는 XG 부스트랑 라이트 GBM 그리고 SVR이라고 소프트 벡터 머신이 레그레이션 모델로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앙상블 기법에서도 스태킹 방법과 소프트 보팅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기법이 더 좋을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실험 진행한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소프트 보팅이 무엇이냐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같은 모델 가지고 우선 결과를 뽑고, 그 결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뽑는 것입니다. 0으로 예측한 게 지금 0.3이 이 뽑는 기준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떻게 뽑는 것이냐면, 하나로 보이는 것은 이제 모델이 낸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평균이나 가중 평균을 하여서 최종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균이나 가중 평균은 다른 걸로 여러 지표가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태킹 방법은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웨이트들을 생산을 하고, 그 웨이트들이 메타 러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메타 러너가 각각의 모델에서 나온 웨이트들을 학습하여서 최종 예측을 진행하는 형태를 스태킹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스태킹과 보팅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스태킹과 보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모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모델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서포트 벡터 레그레이서라는 커널 베이스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면서 폭이 마진이 가장 높은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 모델은 고차원 데이터의 성능이 좀 좋게 나오고, 하지만 학습소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XGBoost는 트리 기반한 모델이어서 이전 트리가 예측하지 못한 뭔가를 이제 다음 트리가 계속 개선해서 나가기 때문에 학습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으로 트리의 깊이나 트리의 개수 같은 걸 늘리면서 이 하나의 트리에서 얼마나 상호작용을 결정할 건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나 이런 트리의 깊이, 트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학습수가 떨어지는 것은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리치 모델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리치는 이제 선형 회귀 모델 개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L2 페널티를 부여하여 과접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키 포인트고요. 이 모델의 장점은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좋은 점은 복잡한 비선형 데이터 패턴 학습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KNN 베이스의 레그레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델의 좀 포인트는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평균값으로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델이 단순하고 되게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 속도가 낮고 특정 스케일에 민감합니다. 이 특정 스케일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학습 데이터에서 봤던 분포가 테스트로 들어오는 분포가 너무 차이가 나면 스케일의 학습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KNN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모델이라도 부르는데, 인스턴스 모델이 제가 아래쪽에 좀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제 각기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일반화된 수식을 만들지 않고 훈련 데이터를 통해 그 값을 웨이트를 저장해 놓고, 예측 시점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장된 웨이트와 새로 입력이 들어온 웨이트를 계산해서 비교해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모델을 가지고 스태킹 방법과 보팅 방법을 비교한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능을 보게 되시다면 XG 부스터가 가장 좀 잘 나온 게 되었고, 서포터 팩터나 리치나 K9 같은 경우는 XGB보다는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좀 고차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고차원 데이터라는 것의 특징을 알 수 있었고, SGB가 잘 나온 거 보니까 이 데이터는 고차원이며 패턴이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선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애들은 좀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팅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팅 방법을 통해서 나왔는데 성능이 되게 유사하게 나왔고요. 네, 성능이 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보팅 방법에서도 67.82로 XG 부스트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셋이 크지 않은 것도 있고 데이터가 되게 복잡해서 선형적인 모델들은 좀 판단하는 게 성능이 좀 안 좋게 나오는구나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스태킹 방법에서는 61.1057이 나오게 되었고, 보팅 방법에서는 63.7848로 나오게 됨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앙상블 기법에서 보팅 기법을 좀 사용하였습니다. 네, 사용을 하였고, 이 장표에서는 이제 보팅 방법을 여러 모델 중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XG 부스트이기 때문에 XG 부스트만으로 여러 파라미터를 넣음으로써 최고의 성능을 뽑을 수 있는 XG 부스트를 좀 뽑아보자 해서 다음과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물론 이전에 뽑았던 베이스보다는 좀 잘 나왔지만 이전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을 했던 것보다 좀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와 이건 0.698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이 완벽히 된 게 아니라 찾아가는 탐색이 초기에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후의 결과도 다 뒤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 결과는 좀 초기에 했던 부분들인데, 초기에 했던 부분들이고, 보팅 방법으로 했던 부분이 63.7848이 나왔던 이 부분보다 오티마이제이션 하니까 오티마이제이션을 돌리니까 최적에 뽑았던 부분이 성능이 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장표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을 최종적으로 좀 한 성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맨 같은 경우는 0.51, 좀 평균의 그 중간에다 거의 위치하는 값이 나오게 되었고, S 파이널은 이제 최종적으로 뽑은 모델은 723 정도 나오게 됐고, 그에 통해서 나오는 이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값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R 스퀘어 값이 0.1699 나오게 되고, 스피어맨은 0.4438이고 RMSE는 45, MAE는 33입니다. S파이널이 67이고요. 하지만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을 하였을 때는 S파이널 점수가 72가 나오게 되었고, 스피어맨은 좀 올랐죠. 그리고 R스퀘어 값도 이전보다는 올랐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실제로 제출을 해봤을 때 대회 측에서 평가한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느꼈던 것이, 저희가 한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이 너무 파인 튜닝 돼가지고 다른 과적 합이 너무 파인 튜닝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를 좀 평가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프로세스를 좀 다시 좀 정리를 한 장표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전처리는 어떻게 하였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이제 RD 기사에서 제공하는 디스크립터에서 이제 피처를 좀 추출을 진행하였고요.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좀 맞추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 하이퍼 옵티마이제이션을 옵튜나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 모델을 통해 이제 최종 XG 부스트로 모델을 학습한 결과가 이전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나왔던 결과가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스 뎁스는 이제 하나의 트리의 깊이를 나타내는 의미고, 이제 n 에스티메이터스는 트리의 개수, 즉 트리의 개수는 총 3개, 이 개수를 몇 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뎁스는 트리 하나의 깊이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 둘, 지금 2개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면, 즉 맥스 뎁스가 깊이가 길어지게 된다면 하나의 트리에서 상호작용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고, 더 많은 피처들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다양한 조합의 학습이 필요하다, 즉 데이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뎁스를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 장표에서는 세로축, 왼쪽의 세로축이 S 파이널 점수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에서는 맥스 뎁스 값에 대한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 색깔 차트는, 색깔 그래프는 이제 노란색으로 갈수록 이제 맥스 뎁스가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맥스 뎁스가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고, 너무 커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스 뎁스가 적당한 위치에 위치함으로써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은 부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6에서 범위에서 12까지 범위를 계산을 해보니 실제로 71점으로 갈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깊이 탐색을 진행하니 가장 최고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델들이 좀 뽑혔습니다. 맥스 뎁스는 8쪽에서 가장 크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돌릴 때 이거 하나만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함께 보는 값들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8에서 가장 좀 높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터스는 이제 최소가 이제 250개였고 최대는 2000개 가량의 트리의 개수를 지정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좀 돌렸었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250에서 500 사이에 나왔던 트리 개수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는 않았고, 너무 많아도 또 문제가 됐고, 중간의 값에서 가장 좀 70점대가 모여 있는 값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니까 70점 이상이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이제 더 800에서 2000에서 1400에서 1700 사이에 딱 뽑아 보니까, 이전 장표에서는 한 여기서부터 한 이 부분을 좀 탐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550에서 1600 사이에 있는 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n 에스티메이터, 즉 트리의 개수를 찾게 됨으로써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깊이와 트리의 개수가 적진 않으니 이 데이터, 즉 칼리시에서 제공해 주신 이 데이터는 매우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인데요. 러닝 레이트는 모델 학습의 속도를 결정하는 합법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건 매우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좀 더 천천히 감으로써 모델이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천천히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노이즈를 가진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너무 크거나 작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된 너무 크거나 작은 러닝 레이트는 불안정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특정 스팟, 즉 오른쪽 네모 박스 안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세밀하게 이 부분을 탐색할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데이터의 복잡성과 세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샘플과 콜샘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브샘플은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서 랜덤으로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데이터에서 로우의 선택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그리고 콜샘플은 이 콜이 컬럼을 의미하기 때문에 컬럼의 의미는 피처, 즉 피처를 랜덤으로 선택하여서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피처의 학습 데이터의 의존도를 좀 분산시켜서 너무 많은 트리나 너무 많은 트리의 개수나 너무 많은 이제 트리의 깊이를 가진 데이터들은, 깊이를 가진 트리 모델은 과적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브샘플과 콜샘플을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샘플에서의 선택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의미가 무엇이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데이터 샘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로우가 많다는 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복잡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콜샘플이 많아질수록, 즉 콜샘플 피처가 많은 피처들이 고르게 성능 평가를 기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이 네모 박스에서 앞쪽의 데이터만 보고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은 특정 피처가 이 모델이 예측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피처가 점점점 많이 필요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특성 몇 가지의 특성을 보기만으로는 성능을 올리기에 부족하고, 여러 피처들이 있어야 성능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샘플과 콜샘플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이 장표에서는 서브샘플로 나와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가 좀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넓게 탐색을 진행한 다음에 좁혀가면서 탐색을 진행을 하였고요. 최종적으로는 7점대에서 가장 좋은 값을 좀 찾아서 이 값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람다 값입니다. 알파와 람다 값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웨이트들의 제약을 걸어두는 방식인데요. 이 값이 좀 높다는 것은 피처들이 어려운 패턴도 있고 잡음도 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약을 많이 걸면 걸수록 이제 모델이 좀 멍청해지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좀 제거해 줌으로써 모델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평탄화한다고 하시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일부 웨이트를 0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중요한 웨이트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람다 값은 이제 웨이트를 0에 가깝게, 0이 아니지만 0에 가깝게 만들게 됨으로써 특정 가중치가 비이상적으로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장표에서도 이전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율을 좀 높게 잡아서 선택을 하다가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진행을 하였고, 람다 값도 처음에는 낮은 값에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보이다가 좀 커지는 쪽에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이 좀 몰려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깊게 탐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마입니다. 감마 같은 경우는 트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분할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전 장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넓은 범위에서 선택을 진행하다가 점점 좁게 가게 됨으로써
최종적인 감마값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마가 클수록 이제 분할이 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트리가 좀 덜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은 말씀드린 게 좀 끝이 났고, 지금 저희가 만든 모델의 좀 개선 방향과 모델의 활용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와 또 활용 시나리오나 확장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퍼바이터 오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지금 총 3개의 다른 모델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S 파이널 정수를 기준으로 가장 제일 높은 성능을 뽑게 해서 실제 제출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그 최종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랭크가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봤던 게 5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사실은 다른 파라미터도 좀 성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S파인이 무조건 높다고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부러 좀 낮았던 부분들, 성능을 좀 낮게 나왔던 이 점들의 개수의 중간에 위치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많이 몰려 있었던 부분들을 좀 실험해봐서 제출해보는 것도 좀 뭔가 탐색해서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향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는 CYP3A4 효소만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였지만 FDA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다양한 효소가 좀 있습니다. 이 효소들을 더 추가해서 PIC 50 값을 추가적으로 이제 넣게 되었다면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모든 화합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신뢰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를 구간을 제시해야 해서 어떤 화합물이 좀 잘못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 좀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XGBoost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한 모델이다 보니까 해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피처 중요도 분석, 피처 임포턴스 실험이 있고 쉐입 분석을 통해서 실제 간세포 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자 구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활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넘어서 실제 신약 개발 프로세스와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만든 실용적인 모델들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제 기관 정합성 확보입니다. 이 말은 사실 소프트웨어 하나를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프트웨어 등록서뿐만 아니라 어떤 특허가 될 수도 있고, 특허에 기반한 뭔가 프로그램이나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나 이런 필드에 뿌려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실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실제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런 규제를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모델의 해석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DA 가이드라인이 약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적인 요소들이 모델에 좀 녹여진다면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체계적인 최적화를 통한 예측 신뢰도 확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은 모델이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뿐만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에서 항상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예측 신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의 특성이 실제 이 파라미터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 임포턴스 실험이나 이런 분자 구조가 실제 모델이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좀 더 의미적이고 해석력이 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측 결과의 안정성과 재현성을 높여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이 되면 이 모델의 활용도를 더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실제 활용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이 말이 무엇이게 되냐면, 여러 드러그에 대한 아이디와 이제 데이터셋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 후보 약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도 인간의 코스트와 시간과 돈이 매우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을 딥러닝 모델들이 캔디데이트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들을 이제 약물 개발하는 분들에게 넘겨드리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가속화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부분들입니다. 모델이 현재 제출한 모델은 핏 타겟이 하나였지만 멀티 타겟으로 가게 된다면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효소도 한 가지만 하였지만 여러 효소들이 주는 그 각각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 특성을 잘 반영한 모델들이 여러 타겟을 예측하게 된다면 하나의 타겟에서 여러 몇 가지의 특성이 굉장히 크게 반영돼서 그 값이 높게 나오는 값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멸치 타겟으로 피처를 확장을 하여서 예측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보지 않았던 고려해야 하는 특징들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면서 복잡한 예측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저희 코드랩에서 진행하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들은 엔지니어링 사람들은 코드를 보면 어떤 코드인지 분석을 하는데 물론 시간도 걸리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알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석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좀 분석할 수 있고 싶은 뭔가 분자 구조나 화합물이나 뭐 RNA나 DNA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어서 유저가 쉽게 볼 수 있는 결과로 뽑아낼 수가 있다면, 내부가 어떻게 구했는지 상관없이 이 도구를 잘 사용해서 결과를 뽑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캔디데이트를 고려하여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가정화된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실상 모든 모델들이 예측하는 것이 100% 정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단순한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것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을 또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어떤 피처 안에 있는 드러그 아이디가 이 모델에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지 이를 알게 된다면, 이 값은 실제 모델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온 결과이니 이 결과를 약물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보고, 이 모델의 값이 신뢰도가 이 정도 돼서 나온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된다면, 이러한 모델이 잘못 예측하거나 이상하게 예측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방안 2도 사실상 1과 굉장히 좀 유사한데, 예측 근거가 왜 예측 근거가 잘 되었는지, 왜 예측이 잘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전과 유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레퍼런스로는 참고했던 논문과 많은 논문을 참고하지 못했지만 네, 이런 논문과 한국한의학 협회에서 나왔던 FDA 가이드라인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피처를 좀 추가하고 가공하여 좀 했던 좀 실험들이 에 대한 추천을 좀 남겨봤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을 좀 버벅거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도메인 지식이 좀 없어서 아쉬웠던 좀 부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S 파이널을 꼭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더 빨리 캐치했으면 좀 낮았던 실험들, 좀 낮게 나왔던 모델도 좀 다시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해봤으면 좀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부분들이 좀 계속 마음속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좀 여기까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